여러분,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다음 6가지 문항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양한 거리를 두는 친구 관계를 맺는다. 둘째, 지금의 내 나이를 아끼고 사랑한다. 셋째, 일과 삶 관계에서 내 가치관대로 산다. 넷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다섯째, 머리를 계속 쓰면서 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여섯째, 노년에 필요한 건강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이 중에서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도 또 몇 가지만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살다 보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살 때문에 얇은 옷을 입는 게 부담될 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헉헉 차오를 때 등 난데없이 찾아온 신체적 변화가 당혹스럽긴 해도 흐르는 세월 앞에선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배우 김혜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년을 안쓰럽게 바라보지만 나이 들어보면 그리 싫지만은 않아요. 아프다가 재밌고 외롭지만 설레죠. 그녀의 말처럼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심약한 노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농익은 지혜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세월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시간은 우리를 한 곳에 머무르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관조하며 다 내려놓은 듯 무기력하게 나이 듦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재의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 듦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보낸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괜찮았는지 살펴보기를 미루지 않는다면 나답게 나이 드는 일도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베이 의과대학 교수로 30년 넘게 일하며 치매 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할머니 의사 류슈즈도 노년에 접어들어 허리 수술, 백내장 수술, 유방암 수술을 받으며 노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사 시절 40년 가까이 노년의학, 특히 치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세심한 가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이 듦의 가치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고정 댓글 확인하신 후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고 우아한 노년을 위한 할머니 의사의 건강 조언, 인생 조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냅니다. 중년 이후 혼자 사는 즐거움. 노인에게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잘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악화하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좋은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노년에 건강하려면 젊을 때부터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신체 및 두뇌 운동, 그리고 밤을 새우지 않는 것처럼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립되지 않도록 느슨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요. 목적이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신앙이든 상관없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역 대학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부 주제를 찾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들은 마찬가지로 늙고 자식은 한창 먹고 살기 바쁘죠.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존재인데요. 오래된 친구도 좋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도가 노년의 삶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남들이 비교적 늙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은 비교적 젊게 느끼며 실제 나이보다 수세 살 이상 적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진행한 장기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평균 연령 66세의 지역 주민 약 6,5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자신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설문을 실시했더니 70%가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최소 3살 정도 젊다고 생각했고 25%가 실제 나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41% 높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사망률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강인한 성격과 자신감으로 노년의 삶에 당당히 직면하고 평소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릴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에게나 장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비록 외모가 바뀌고 체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에 걸리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지만 동시에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습니다. 노년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작물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일구어온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축적하는 것이지요. 무병장수만을 꿈꾸기보다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 노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절로 늘 성장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노년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노년의 삶을 보는 태도가 여러분 노년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두 번째는 일과 삶 관계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6가지 루틴. 잠들기 전 항상 컴퓨터 파일을 열어 매일 해야 하는 6가지 항목이 적힌 리스트에 한두 마디 메모를 적어 넣은 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6가지 항목은 운동하기, 지식 쌓기, 나를 사랑하기, 남을 돕기, 해야 할 일 하기, 그리고 감사하기입니다. 운동하기는 최소 40분 걷기, 지식 쌓기는 주로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로써 몸과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만족감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기는 맛있는 것 먹기로, 남을 돕기는 칭찬하기로 실천합니다. 이 두 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 실천합니다. 은퇴란 직장에서 은퇴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 삶을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되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맞는 건강한 삶을 새로 계획해야 합니다. 6가지 항목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럴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증폭시켜 오히려 세상의 다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순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납니다. 기다려야 할 때와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 중년 이후 기다림이라는 것은 치료의 일환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치료의 한 방법일 때가 있는데 바로 관찰입니다. 96세인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넘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지만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셔와 뇌 CT를 찍어보니
1.7cm 두께의 경내막 하출혈이 보였고 의료진은 당일 발생한 출혈이 아니라 이미 한동안 출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이미 연세가 많은 데다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점을 걱정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2달 후 다시 CT 검사를 해보니 출혈이 모두 사라진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병을 진단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병증이 명확하지 않을 때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다른 증상 없이 단지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걸음이 느려지는 이유는 다양한데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척추에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려야 할 때 차분하게 기다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채고 곧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신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3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이 필요해. 2017년 7월 애플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 노년의 한 일본인 여성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직접 인터뷰에 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 여성의 이름은 와카미야 마사코. 당시 만 82세였던 그녀는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이자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로 세상에 소개됩니다. 마사코는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걸 대신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코딩을 공부하며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게임의 피나단을 출시했습니다. 환갑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정도로 컴퓨터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전 세계가 주목한 앱 개발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패드로 고전 악기 연주를 배우고 엑셀로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며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사귀고 구글 번역기를 들고 자유여행을 떠나는 등 우리가 상상하는 노년의 삶과는 많이 다르게 삽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성한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흥미있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도 이 나이에 시작한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하는 식으로 자기 의지 이외의 요인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꼭 잘해야 할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몇 살이 되었든 누구나 스타트라인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자신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나씩 추구하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윤택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4번째는 건강하고 재미있게 삽니다. 여행이 심장 건강에 좋은 이유. 여행을 가서 매일 걷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45세에서 64세의 심장 질환이 없는 여성 749명을 대상으로 20년간의 추적 조사를 진행했는데 휴가를 자주 가지 않는 것도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특히 가정주부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6년마다 혹은 6년 이상의 간격으로 휴가를 가는 가정주부가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매년 최소 2번 이상 휴가를 가는 사람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남성 13,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 9년 뒤 휴가를 자주 가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휴가를 자주 가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29%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연구진은 휴가가 스트레스를 해소해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을 낮춰준다고 추정했습니다. 여행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다리 힘을 길러주고 머리도 계속 쓰게 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 체력 그리고 경제력,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진다면 가능한 여행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몸과 머리는 바쁘게, 마음은 편안하게, 노년층에게 있어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인데요. 체력이 좋을 때는 친구들과 등산을 하거나 혼자 조깅을 하고 점차 나이가 들면 언덕길,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비가 올 때,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대형 쇼핑몰 같은 곳을 거닐어도 좋습니다. 매일 전통시장을 들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꾸준하게 걷기만 한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키워주어 덜 넘어지게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유방암, 치매 등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 및 사망률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이죠.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사망률이 14% 낮아져 수명 또한 3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마다의 취향과 편의성,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운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삼아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근력 운동,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 이 6가지 운동이 사망률을 7에서 22%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걷기가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5번째는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합니다. 즐거운 식사가 치매를 막는다.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의학문헌에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며 집안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자녀의 결혼과 배우자와의 사별로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간단하게 외식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년에는 되도록 가족이나 친구,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려지는 음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웃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음식을 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골고루 많이 먹게 됩니다. 음식 투정하는 아이도 학교 식사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밥을 먹게 됩니다. 이처럼 식욕은 서로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60세부터 70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신체 능력은 아직 쓸만해서 여기저기 다니기에도 수월합니다. 이때 잘 맞는 친구를 만나 자주 밥을 같이 먹는 루틴을 가지면 좋습니다.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늙어갈 친구와 함께이니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엄마 말을 들어라. 미국의 한 연구에서 치매를 앓고 있지 않은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알츠하이머병 유전자가 있는 고위험군이라도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발병률을 32%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뻔한 말 같지만 좋은 생활 습관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러한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가질수록 더 좋습니다. 인간의 뇌는 쓸수록 진화하고 안 쓸수록 퇴화합니다. 책 읽기, 신문 보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혹은 악기 연주하기 등은 모두 인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부담 갖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수영, 하이킹 등을 하거나 하루에 최소 40분씩 걷는 것처럼 말이죠.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혹은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면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중해식 식사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왠지 매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어릴 때 늘 듣던 어머니의 잔소리와 같은데요. 의학문헌을 열심히 읽어본 후에야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6번째는 노년에 필요한 건강 지식을 습득합니다. 노년의 다이어트, 똑똑한 식습관은 무조건 적게 먹는 방법은 성공하더라도 요요가 오기 쉬운데요. 먹더라도 똑똑하게 먹어야 합니다. 뇌를 속임으로써 뇌가 포만감을 느껴 저절로 적게 먹게 되고 결국 목표 체중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밥 먹기 30분 전에 먼저 과일이나 과자 등으로 배를 살짝 채우는 것입니다. 음식이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올라가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때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체내 인슐린도 비교적 안정됩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늘 하던 밥 먹기 전에 군것질하지 말아라는 말과 완전히 상반되는 팁인데요. 어릴 때는 성장을 위해 밥을 충분히 먹어야 키가 크지만 어른이 된 후에 밥을 지나치게 충분히 먹으면 몸은 그저 가로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으셔야 합니다. 음식물이 구강 내에 오래 머무를수록 뇌는 음식물을 크게 인식하고 포만감을 느껴 결국 많이 먹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씹어야 할까요? 삼각김밥 하나를 먹는다 치면 최소 10분 이상 들여야 합니다. 평소 혼자 식사할 때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스마트폰 혹은 3분 정도 TV를 시청해도 좋은데요. 이렇게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전통적인 식사 방법은 아니지만 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잔소. 가수 김국환님의 타타타의 가사 일부인데요. 이처럼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쇄신과 갱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자신을 방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되 자신에게 내재된 미를 발견해내고 그 나이에 맞는 고유한 매력을 하나하나 찾아간다면 나이 듦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다움을 찾고 소소하지만 즐거운 것들을 해나가며 나다운 삶을 그려가는 일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고 지혜롭게 나이 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끔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달라져 가는 나의 몸과 마음이 조금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지금의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나와 사이좋게 지내며 함께 걸어갈 때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누구나 다 늙고 병들어 생을 마감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앞에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조금씩 노쇠해지는 부모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떠올려 보기도 하는데요. 최근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와 동시에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령층 또 독거노인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혼자 사시는 제 친정엄마도 계십니다. 지난 12월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혼자 앉지도 서지도 못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달 가까운 입원 생활이 이어지며 돌봄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일과 살림을 병행하며 혼자 계신 어머니를 보살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어르신 돌봄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누구라도 같은 입장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시기 전까지 돌봄은 나와 무관한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니란 걸 절실히 깨닫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이고 탄생에서 장래에 이르기까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엄마의 자궁에서 돌봄을 받는 태아부터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까지 돌봄이 필요하지요. 지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이 든 부모의 돌봄 문제가 현실로 닥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족 돌봄의 현실과 가족 교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돌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돌봄을 절절하게 느끼고 계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8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무르에도 노인 돌봄에 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평온한 노년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부인 안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돌아오는데요. 영화는 이 순간부터 늙고 병든 부인을 돌보는 늙은 남편 조르주의 애틋한 돌봄에 집중합니다. 조르주는 병원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후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수족이 되어 간병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배변을 가리지 못하자 극진한 보살핌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씩 부모님 댁을 방문한 딸은 늙고 병들어 꼼짝도 못하는 엄마와 병간호에 지쳐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자녀가 부모의 노년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프랑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상하는 건 괜찮아요. 아픈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내 핏줄인데 힘들어도 끝까지 돌봐야죠. 이처럼 질병과 싸우는 고령 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는 장기요양 서비스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가족 구성원의 돌봄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가족 구성원이 직접 환자를 돌보는 비율이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87.8%, 2014년 91.9%, 2020년 87.4%의 환자가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나라의 효도 사상은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효도는 가장 큰 덕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몰락한 집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과 사람들과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 중 불효자를 사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는데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대개 온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당부를 할 정도로 개인이 존재하는 의미는 가족, 즉 부모 자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근본을 지켜가는 데에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 근본을 잃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부모에게는 효도를, 부부간에는 화순을,
형제 간에는 우애를 지키도록 했으며 자식된 자는 끊임없이 군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은 한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종종 그들의 양육에 책임이 있다.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부모님을 섬기고 돌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처럼 다산 정약용은 가족은 나를 키워주고 내게 뜻을 전해주는 나의 뿌리이며 이는 가족이 서로에게 어떻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나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는 모두 가정이 화목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약용 선생은 가족 간의 신뢰, 이해, 인정과 존중을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한 질적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늙고 아픈 부모와 배우자를 남의 손에 맡기지 못하는 가족들이 가족 돌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의 이치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돌봄 문화 특성에 따라 가족 돌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돌봄 비율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돌봄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이 노인을 간병한다는 의미의 노노간병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가슴 아픈 뉴스 또한 종종 접하게 됩니다. 2019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척 사이가 좋았던 79세 동갑내기 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정년 퇴직할 무렵 할머니가 심장 판막증을 앓게 되고 판막 이식 수술 후 할머니의 건강은 급속하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담도암 판정을 받았고 할머니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아내의 곁에서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지만 간호가 너무도 힘들고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도 힘겨웠던 할아버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였는데 다행히 아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은 건질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로 보내자니 사랑하는 가족을 끝까지 돌봐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불안감, 그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양할 세대보다 노인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 앞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든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은 경제적, 물리적 시간과 더불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함되기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역시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든 간병인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 돌봄 체계가 무너지기 이전에 국가적인 지원과 이해, 배려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가족 요양 제도입니다. 이 부모 돌봄은 주로 여성 혹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자녀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족 요양 제도를 꼭 활용하셔서 돌봄 부담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 요양 제도란 무엇일까요?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문요양제도는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불러 활용하게 되는데 어떤 어르신은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하며 가족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간병하는 개념으로 가족 간병의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을 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가족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먼저 도움을 받는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또 대상자의 직계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아픈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엔 한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가족요양보호 근무 시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에 60분씩 총 20일 근무하는 형태이며 두 번째는 하루에 90분씩 총 31일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금 85%에 본인 부담금 15%이지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6%에서 9%,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정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해야 되는데요.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보호센터에 월급을 지급하고 센터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국가에서 가족요양급여를 주지만 제도적으로 중간자인 방문요양센터가 필요합니다. 중간자 역할을 하는 방문요양센터마다 운영비와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센터의 재량에 따라 시급이 책정되므로 센터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요양센터를 잘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때문에 방문요양센터를 선정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는 센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어르신들께 중요한 정보를 적합하게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센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전국에서 가족요양 최고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케어링이라는 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어링은 가족요양과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1등 요양서비스 기업으로 현재 1만 명 이상의 보호자와 어르신이 선택한 업체입니다. 현재 장민호와 정동원이 모델로 있는 대형 브랜드이고 2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1위인 방문요양센터인데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자 보건복지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케어링의 가족요양급여는 하루 90분 기준 월 최대 116만 원, 60분 기준 월 최대 65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케어링에는 1만 명에 이르는 가족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 중 가족요양을 하고 있는 지인들도 최근 케어링으로 방문요양센터를 대부분 옮겼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센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국가적인 제도를 신청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은 신청 방법의 복잡함인데요. 노인장기 보험제도를 확인하려고 여러 복지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려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고 어렵게 느끼십니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국비 지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만 번거롭고 힘들게 알아보시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을 케어링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에 관련해서라면 케어링이 성심성의를 다해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급여와
복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으며 돌봄을 하시다가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케어링은 많은 경력의 베테랑 분들이 가족 돌봄 그 이상의 소임을 하시게 됩니다. 또 케어링은 100% 본사 직영 운영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을 관리하고 교육합니다. 이것은 가족요양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또 케어링은 매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데요. 이는 가족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전국 최고급여와 복지,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국내 1위의 혜택이 가능한 것이죠.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 요양 제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를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일반 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전국 최고 급여와 복지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1위 브랜드 케어링으로 가족요양 제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케어링 문의 전화는 152-6585로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응대해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후와 직결되는 가족요양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요양을 부담하시면서 오롯이 자식된 도리로 당연하게 부모님을 직접 케어하시는 분들도 또 본업과 병행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가족의 돌봄은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효자분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김치와 불고기도 파란 가을 하늘도 고궁과 민속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자식들이 부모를 한 집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것,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도 부럽다고 합니다. 하얀 머리의 노인이 손자와 더불어 어르고 집에서 잔일을 거들며 생활에 있어서 한 중요 멤버가 되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인들이 바라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주장입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누가 해라 마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간의 원초적 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를 낳아준 부모와 그 부모 밑에서 20여 년을 자라는 자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노년 세대를 대하는 신세대의 태도와 행동은 각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지금은 부모나 가족들의 돌봄으로 여러 고민을 겪고 계시더라도 나의 이 고생은 후에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거동이 불편한 노후 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돌봄을 어떻게 받을까? 나는 누구에게 어떤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까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족요양은 육체적, 시간적 부담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까지 느낄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가족요양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내시고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